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에서의 놀라운 발견. 2. 반도체 가격 폭락. 오히려 좋아. 3. 현대차 중국 철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경제는 자원 경쟁을 넘어 자원 독점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는데요. 자원 경쟁에 있어서 자신들이 선두주자를 빼앗길 리 없다고 생각하던 중국은 본격적으로 가격 통제에 들어가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휘두르려 했습니다. 중국의 만행은 각국의 전문가들이 향후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국제 정치, 경제 질서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 이라며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작년 중국 정부는 사전 공지 없이 요소와 마그네슘 수출을 제한해 관련국들이 피해를 본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한 나라에 의해 허무하게 막혀버렸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한국이 숨겨놓은 카드 한 장에 그들의 계획은 철저히 망가졌고 전 세계는 한국의 선고안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을 망가뜨린 건 다름 아닌 태평양 지역이 한국이 소유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땅덩어리 하나였는데요. 대체 한국이 소유한 땅이 어떤 위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천하의 중국이 어째서 앞으로 암울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푸념이 인터넷상에서 한창 화제가 되었는데요. 세계적인 갑부인 그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가격의 광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리튬 가격을 보면서 미친 인세인 가격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가격 폭등에 테슬라는 비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제 채굴과 정제에 직접 대규모로 진출해야 할지 모른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한숨 짓게 만든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광물로 유명합니다. 전기차 가격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부품이 전기차 배터리인 만큼 리튬의 가격 상승은 전기차 가격의 상승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리튬은 구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인 굉장히 희귀한 자원인데요. 테슬라가 주로 의존하는 수입처는 바로 막대한 양의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쳐 자원전쟁은 가속화되었고 희토류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이 미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은 의도적으로 수출량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리튬 채굴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만행과 더불어 팬데믹 사태도 희토류 생산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희토류를 캐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전염병으로 앓아 누운 이들은 일을 할 수 없기에 목표 생산량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의 공장을 짓고 수급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외부 요인에 의해 희토류 수급이 어려워 판매에 지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의 피해자는 앞서 나온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의 푸념이 시사하는 것은 앞으로 미중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테슬라와 같은 피해 기업들, 더 나아가 피해 국가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외에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이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안정적인 수급처를 찾는 데 혈안이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포스코 역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리튬 광산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발견해 가능성을 보고 리튬 광산 개발에 착수하며 업계를 한바탕 들썩이게 만들었죠. 생각 이상으로 많은 양의 리튬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미래 경쟁에 있어 리튬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외 100% 수입에 의존하던 리튬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하지만 모두가 포스코와 같은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기차 제조업체 및 배터리 생산업체들은 더 많은 양의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간절한 지금 한국에게 대형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 땅에서 예상을 웃도는 엄청난 양의 희토류를 캐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외에 여러 해외 영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태평양에 한국 땅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와이 근처에 위치한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역이 바로 그 곳입니다. 이 지역은 해저에 있는 단열대가 위치한 곳으로 각종 광물은 물론이고 심해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곳의 가치를 특유의 선구안으로 알아본 대한민국은 곧바로 선행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공해지역을 담당하는 국제해적기구 ISA는 분담금을 낸 한국에게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 일부분의 땅을 내어주었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천만 달러, 한화로 약 334억 원을 주고 투자한 이 땅은 한국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이 허가받은 땅의 약 50%인 7만 5천 제곱킬로미터를 단독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인데요. 이 땅에는 여러 심해 자원들, 두 종류를 비롯해 산호와 물고기 종류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검은 황금, 망간 단계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 망간 단계를 한국이 독점적으로 캐낼 수 있게 됐습니다. 추정치로 약 5억 6천만 톤이 묻혀 있는 이 지역은 매년 300만 톤씩 채굴한다고 가정하면 100년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이 함유되어 있는 광물인 망간 단계는 여러 광물이 결합되어 있어 분해하는데 섬세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개발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도 한정된 국가만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기술력은 물론이고 분해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채굴 능력을 줄을 서서 배워갈 정도로 그 탁월함은 세계의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탐색만 하고 개발에 지지부진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분해에 나서게 되면서 희토류로 산업을 장악하려던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앞서 나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확보한 광구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태평양 마젤란 해역에도 한국은 만감각 투자를 한 바 있었고 현재 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존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자원을 본격적으로 채굴한다면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보다 더 막대한 이득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인도양 중앙해령 열수광상을 포함해 피지, 통가 지역의 열수광상 지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지역 역시 지질 검사와 채산성 테스트만 통과한다면 바로 한국이 자원을 캘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리 투자하고 영유권을 가진 태평양 해저산들 중 하나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태평양의 통가에서 해저 화산 대폭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통가 주변에 새로운 섬들이 생겨나고 있고 작은 섬의 면적이 커지는 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국제법상 외딴 섬이 영토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단순히 바위 같은 토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 자라고 농업 개발이 가능한 식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자급자족하며 거주가 가능해야 외딴 섬이 영토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섬이어도 암초 취급을 받는데요. 이미 있는 섬도 가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갑자기 솟아난 화산섬은 국가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더욱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바로 공해 해저에 있는 해산을 먼저 선점한 국가가 새로 솟아난 화산섬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부터 화산 활동이 활발한 통가 해역의 해산을 선점했는데요. 바로 장보고 해산입니다. 현재 이 일대 화산 활동으로 화산섬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장보고 해산도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장보고 해산이 떠오르면 한국 정부는 제일 먼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일대 화산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선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령 섬으로 인정받는다면 태평양 일대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존 자원이 많지 않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히토류 빈국들이 오히려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원을 이용해서 세계를 호령하려던 움직임을 멈추고 한국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차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며 그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와 이에 수반되는 자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한국이 오히려 일찍부터 투자한 해양 영토를 기반으로 성장하자 중국은 한국에 꼬리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히토류 광산지대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주요 히토류 광산지대까지 사들이며 히토류 독점을 노리던 중국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떠오른 한국까지 포섭하려 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한국과 달리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게 된 한국은 중국의 요청을 받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측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연락을 취해 향후 경쟁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의 자원 및 기술 체인과 미국 기업이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순식간에 세계 경제의 축이 될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도가 바닥인 국가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으로 일궈낸 지금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올해로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진출 선언이라 불리는 도쿄 선언이 있은 지 정확하게 4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반도체 역사가 40년이 되는 해이자 40년 전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그땐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고 점유율 역시 일본이 50%를 넘기면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미국과 독일이 2위, 3위를 기록하는 등 첨단 반도체 산업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 세계 반도체 중심지였던 도쿄에서 초고밀도 집적회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미국, 독일 등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들은 한국의 첨단 산업 도전을 두고 기술력도 없으면서 연구개발 투자금을 챙기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으며 원천 기술과 공급망도 없는 국가가 실패가 뻔히 보이는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세계적인 외신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두고 과대망상증 환자라며 보도하는 등 아무도 한국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올랐고 그만큼 한국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 역시 생겨났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미국의 마이크론과 일본이 연합하여 점유율 확장을 노리고 있고 이 밖에 중국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공급 하락에 중국 업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 불리는 파운드리 시장에선 한국의 반도체가 추격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파운드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나서면서 대만의 TSMC는 비상에 걸린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세계가 파운드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대만은 유일하게 파운드리에 모든 것을 쏟았고 현재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이 가장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파운드리에 투자하면서 사실상 제2의 도쿄 선언이 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파운드리 시장의 원조는 TSMC이고 점유율도 50%를 넘기고 있지만 삼성은 고작 10%대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 TSMC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무것도 없던 과거에서 지금의 반도체 대국을 세웠고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히면서 대만 TSCM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찾아온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선 이런 반도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좋다며 반전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 2위이자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에서 10년 만에 적자를 내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유지한 것인데요. 적자로 돌아선 기업의 신용평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의미는 적자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적자가 오래 가더라도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꾸준히 실적을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이외의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이 수개월 빠르게 적자가 시작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된 불황은 파운드리 업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서버 출하량 감소를 밝히면서 서버용 디램 가격과 CPU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반도체와 PC 컴퓨터 시장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여기에 자동차 출고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차량용 반도체까지 한파가 불어닥친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 비정상적인 반도체 호황기를 맞이한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생산량을 전부 상향 조정해 놓은 만큼 반도체 필요량은 점점 감소하는데 생산량과 재고가 늘어나 가격이 폭락될 것이란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TSMC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감소에 접어들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12월 매출은 전월 대비 13% 이상 감소했고
이런 매출은 금융위기 이후로 증권사 전망치보다 낮은 매출이 되었다며 TSMC도 세계적인 반도체 한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런 반도체 가격 폭락 속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서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번 3나노 미세 공정에서 TSMC 기술력을 따돌린 삼성은 3나노 경쟁에서 TSMC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TSMC의 고객사들 얼마 전 반도체 업계에서 화제된 3나노의 양품 비율은 TSMC가 60% 수준이고 삼성은 이보다 20% 많은 80%로만 확인되었는데요. 삼성이 같은 웨이퍼당 더욱 많은 양품의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단순 계산상 가격 경쟁력에서 대략 20% 정도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는 이런 기술적 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TSMC가 제시한 3나노 파운드리 가격인 웨이퍼 한 장당 대략 $20,000 수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TSMC의 고객사이던 미국의 AMD와 그래픽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까지 기존에 계약했던 TSMC에서 벗어나 삼성과 3나노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바일 기기와 PC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의 수요 둔화로 인해 그래픽 처리장치 GPU와 중앙 처리장치 CPU의 수요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우 비싼 TSMC의 주문을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원가 관리도 하면서 기술력도 뛰어난 삼성의 파운드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삼성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 대만의 TSMC를 향해 파운드리 치킨 게임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TSMC가 삼성보다 사내 유보금이 많다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삼성의 사내 유보금은 대략 200조 원 수준으로 TSMC의 사내 유보금의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의 가량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본은 해외 기업 인수한병과 치킨 게임에 적극 활용됩니다. 이 밖에도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금과 같은 반도체 위기에 오히려 기회라면서 대략 7,000명에 가까운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이후에도 줄줄이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삼성의 자본력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만 TSMC 역시 사내 유보금을 보유 중이지만 연구개발 기술력 투자와 이런 대규모 채용에서 삼성을 따라가기란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만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장에서 3나노 반도체를 매우 공격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은 2021년부터 3나노 개발을 완료해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속된 개발 실패 경험과 3나노 수율 부족으로 삼성과 물량 경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지난 40년 동안 반도체 점유율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산 물량을 줄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투자 금액을 늘리고 대규모 생산을 지속하며 채용 인력까지 국가 단위 규모로 모집해 상대 반도체 기업에게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신규 인력으로 연구개발 기간과 품질이 상승하고 높은 기술력으로 미세 공정의 단가가 내려가 글로벌 고객사들을 두고서 TSMC와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 측에서 전 세계 반도체 한파가 찾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번 치킨 게임으로 TSMC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는 게 목표로 보여진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반도체 업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이외엔 파운드리와 패브리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IDM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공장만 보유한 채로 해외 첨단 기업들이 반도체를 주문하면 해당 설계도를 토대로 반도체를 생산해 납품하는 위탁 생산이며 패브리스는 자체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파운드리 업체에게 반도체 주문을 걸어 위탁 생산을 맡기는 업체를 말합니다. 반면 IDM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팹리스처럼 반도체 자체 설계는 물론 파운드리를 통해 위탁 생산도 동시에 진행해 미래 반도체 산업에선 종합 반도체 회사인 IDM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IDM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반면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기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초체력이 상승한 것도 TSMC와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3대 대표 소재들을 전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만의 경우는 여전히 자체 개발을 하기보단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래 반도체 소재 공급난이 찾아와도 자체 개발한 소재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공급이 끊기면 대만의 반도체 생산도 사실상 멈춘다는 것으로 이런 위기관리 능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만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간에 치열한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나라든 물문하고 불매를 일삼던 중국이 한국에서 나타난 엄청난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에도 BMW를 상대로 불매를 진행하며 과거 현대차처럼 중국에서 몰락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 언급했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나온 발표는 그들의 바램을 완전히 깨트려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을 놀라게 한 한국.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 참가한 BMW는 중국인들의 갑작스런 물매운동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이벤트 때 외국인에게만 준 것이 중국인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현장 스태프가 중국인에겐 아이스크림 제공이 끝났다고 안내했지만 이후 방문한 외국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BMW 부스 앞에서 직접 구입한 아이스크림을 관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며 모터쇼에 참가한 중국 자동차 기업도 아이스크림 행사에 나서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때 중국인들의 아이스크림 집어가는 속도는 번개 같았습니다. BMW가 중국인을 포함해 이벤트를 했다면 몇 분 만에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BMW에 대한 물매 행태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장수성의 한 기업은 BMW를 보유한 직원에게 한 달 내에 매각하라 서약서를 쓰게 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해고하겠다는 통보까지 했습니다. 또 중국산 최고급 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급 2만 위안을 지급하겠다는 당근도 내밀었죠. 현지에는 BMW는 독일로 돌아가라는 글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스크림 사건 이후 BMW 주식은 유럽 시장에서 3% 넘게 하락했고 중국인들은 이를 두고 아이스크림 5억 개를 살 수 있는 거액이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외신은 이 같은 중국의 볼매 움직임을 두고 공산당이 주도하는 애국주의가 언제든지 외국 기업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하루도 안 돼 4억 2천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중국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몰랐고 화가 난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차를 팔아 돈 벌고 자신들을 차별하는 BMW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BMW 팬이었던 게 부끄럽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 이런 식의 댓글이 10만 개가 달린 상황입니다. BMW 전 시장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국인 여성은 현장 직원에게 항의하다 보안요원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BMW 그룹의 전 세계 판매량 가운데 약 3분의 1이 중국에서 판매됩니다. 이에 다급해진 BMW는 모터쇼 내부 온도가 비교적 높아 아이스크림 행사를 진행했고 앞서 18일과 19일 자사 앱으로 신청을 받았다며 당시 나눠준 아이스크림은 현장에 있던 자사 직원이 받았고 니를 위해 남겨둔 일부 아이스크림이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의 비난과 물매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현대차에 했던 만큼 BMW를 공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공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종국에서 180만 대를 팔았던 현대차 그룹은 사드 사태 후 물매가 퍼지며 현지 업체에 밀렸고 지난해에는 38만 대를 판매하며 5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중국 내 판매량이 41%나 급감한 것입니다. 연 2,300만 대가 판매되는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 점유물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내 판매 순위는 19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단계나 내려갔습니다. 외국차 중에서는 독일 폭스바겐 10%과 도요타 8%, 혼다 등이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현지법인 베이징 현대는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2018년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대규모 중설물 통해 중국 생산 능력이 200만 대를 넘겼었는데 그 시기에 맞춘 중국의 물매 보복은 현대차에게 치명타를 주려 했던 행동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국 공장 가동률은 30%를 밀돌고 있습니다. 기아 중국 법인인 장수위에다 기아는 2번이나 완전 자본 잡식에 빠졌죠. 최근 현대차 중국 창저우 공장 또한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6월 창저우 공장 가동을 멈추고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저우 공장은 현대차의 네 번째 중국 공장으로 연간 30만 대 제조가 가능했죠. 그런데 가동 7년 만에 판매 저조로 매각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공장 일부 설비는 베이징 1공장으로 이관됐고 협력업체들도 사업 철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기차 제조 설비를 구축하려 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창저우 공장이 폐쇄되면 현대차 중국 공장은 2곳만 남게 됩니다. 이는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업체는 물론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같은 유럽 브랜드들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 모두 중국 업체에 밀려 점유물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전기차 중 하나인 폭스바겐 ID.4의 중국 판매량은 월 1,00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전기차 비중이 30%를 넘어섰으며 해외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증권가에서는 놀라운 전망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6년 세계 1위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685만 대를 팔아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3위를 했는데 올해는 750만 대를 팔고 2026년 920만 대를 판매하며 도요타와 폭스바겐을 2, 3위로 밀어내고 현대차 그룹이 1위로 몰아선다는 분석입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위기를 겪는 동안 현대차 그룹은 미국과 인도 등에서 판매량을 늘리며 선전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GM 인도 공장을 인수한 뒤
하반기 개조 공사를 거쳐 2024년 가동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 능력은 올해 30만 대에서 2025년 50만 대로 늘어나게 되죠. 미국 공장 두 곳에서도 2025년부터 전기차 모델이 생산될 예정인데, 미국과 인도에서만 향후 100만 대 이상 판매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국인들은 자신들이 불매를 하면 몰라 할 줄 알았던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점에 놀라 몸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종국에서 한류를 몰아낸 후 오히려 세계에서 K 콘텐츠가 더 성장했듯이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5일 발표된 현대차의 1분기 실적은 중국에서도 대서특필되며 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으며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무려 86%나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7천억 원 못 도는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인 9.5%를 달성했는데, 작년 1분기 6.4%와 비교해서도 3% 이상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반도체 수급이 해소되며 차량 생산 계획의 9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쌓인 대기 물량이 빠르게 해소됐고 수익성 높은 SUV, 제네시스 등 고부가 가치 차종 종십의 믹스 개선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판매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유럽권 역시 10% 이상이 늘어났죠. 결국 1분기 102만 대를 팔며 지난해 대비 1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국내 19만 대, 국외 83만 대 등을 팔았죠. 평균 환율이 5.9% 오른 것도 영업이익 증가에 보탬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고 3년에 걸쳐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년 1%씩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배당 수익률이 높은 현대차오를 종십으로 주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종국과 러시아 시장 부진에도 나타난 성과라 놀라 몸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기차 1위 테슬라마저 따돌렸습니다. 테슬라는 종국 시장에서 버티기 위해 1분기 수차례 가격 인하 행사를 해 차는 많이 팔렸지만 순이익은 24%나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19.2%보다 7.8%포인트나 밀렸습니다. 실적 발표 후 테슬라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최고급 세단 등의 가격을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대차 그룹의 전체 영업이익은 도요타마저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아도 26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2조 8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거둬 현대차와 합산해 6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달 공개되는 도요타 영업이익 추정치가 5조 원 정도라 이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입니다. 제네시스의 누적 판매량 또한 100만 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까지 국내 63만 대와 해외 27만 대에서 누적 90만 대를 돌파했는데, 오는 7월쯤 100만 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누적 판매량에서 제네시스 비중은 5.4% 정도입니다. 도요타 고급 브랜드 렉서스가 지난 1989년 출범 후 32년 만에 비중 5%를 넘겼다는 점에서 제네시스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현대차는 배터리에 있어서도 탈충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북미산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어도 차량에 탑재된 SK온 배터리가 중국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IRA 관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SK온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 셀을 현대차 물산 공장에서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에서 최종 조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차와 SK온은 미국 배터리셀 합작 공장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두 회사는 지분 50%씩 나눠 갖고 총 5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 공장과는 460km 떨어져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과 접근성이 있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죠. 그곳에서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연간 30만 대분 배터리셀을 생산합니다. 이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그룹 전기차에 전량 공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K온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수를 문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배터리 공장 수율이 90%를 넘어야 안정권으로 보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은 이미 90% 이상을 확보했고 SK온도 최근 80% 이상으로 올라와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드가 트집을 잡았던 F150 배터리 화재도 SK온 제품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전 중 배터리 고전압 상활에서 내부 합선이 원인으로 결론 난 것입니다. 화재로 멈췄던 SK온 조지아주 공장도 보름 만에 재가동됐죠. 화재를 핑계로 중국 CATL과 손잡으려 했던 포드를 머쓱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더 큰 미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 초격차를 위해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도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위해 향후 8년간 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이번에 소프트웨어 사업 본부 격인 자회사 포티투닷에 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는데 해당 회사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 작년 8월 인수한 기업입니다. 향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만들려 하는 중입니다. 중국의 물매를 과감히 뛰어넘은 한국. 더 큰 기술로 세계를 장악해 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